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만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귀성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인해서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로 대신하는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동하던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르게 가족 대표만 이동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설 명절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절과 관계없이 만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대선 후보들인데요. 양자 TV 토론이 무산되고 나서 사자 토론을 열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이 토론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든 네 사람이 만나든 방역수칙 위반도 아닌데 너무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일단 좀 만나는 게 어떨까요? 네, 1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이눈이야 사냥류만 백질까지 하이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박동우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피드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1월 28일입니다. 금요일 라디오 오늘 순서 짚어드립니다. 1부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가 귀양 귀촌 귀농인을 위해서 모듈 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관련해서 문경시의회 탁대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만날까 말까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자 TV 토론이 무산되고 나서 이 다자 토론으로 가자고 했다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시 양자 토론 제안하고 여기서 또 이제 윤석열 후보 빼고 3자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토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최근까지 변화된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더 나가서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3자, 그러니까 2자, 양자 토론과 그리고 4자 토론을 다 하자.
네. 대신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거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양자 토론을 하고 그리고 2월 3일 날 사자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그 제안을 받았고요. 네. 현재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된 것, 양당이 합의된 것은 1월 31일 날 2명이 양자 토론을 하고 네. 2월 3일 날 4명이서 사자 토론을 한다까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 예를 들면 지금 양자 토론 같은 경우에 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좀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안철수 후보 측이 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겠지만 31일에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양당이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일단은 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뭐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TV 토론을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양자 토론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바뀔 경우에 본인이 준비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3명, 물론 심상정 후보까지 4명이 들어오지만 야권 후보로 지금 2명이 함께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본인들은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결국 이제 그 1대1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2강 1중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피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끝까지 대선을 이제 여야 1대1 구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와서 토론에 같이 참여하는 순간 국민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을 또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권 후보 중에. 그런 네.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별로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아마 이 사자 토론이나 다자 토론을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단일화 이야기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시선 분산을 넘어서 이 야권 후보의 주도권을 좀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자 토론을 좀 고수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아무튼 이 대선을 앞두고 뭐 양자 토론이 됐든 뭐 3자든 4자든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하루빨리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일단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이런 시기 그다음에 조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좀 짜증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토론해서 어떤 후보가 괜찮은 후보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도 언론 보도 보면 다 네거티브만 있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 토론을 통해 좀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조건 저 조건 달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 좀 합의를 빨리 해서 또 저는 이제 조금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토론하는 양자 토론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보게 돼야 되잖아요. 네. 연령에 관계없이 또 뭐 기술적인 어떤 그 조건에 관계없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에 TV 방송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요.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잘 조작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요약하자면 이제 보편적인 시청권이 모두에게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신데, 자, 아무튼 이 토론이 확정이 될 것처럼 일정이 나왔다가 뒤집히고 재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러는 사이에 대선 시기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후보들의 진짜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화제를 좀 넘겨서 어제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 2심에 이어서 모두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 이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이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 능력 이걸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증거로 제출된 그 PC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강사 휴게실의 PC, 이 PC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그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이게 파기환송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증거로서 인정이 되면서 네. 그 안에 이제 뭐 총장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을 해서 결국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른바 이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었는데 최근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피의자 참여권 문제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좀 많았는데 자, 일단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국 장관 재판에 관해서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미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동양대 PC, 요 PC가 자녀 입시 비리의 결정적 증거거든요. 이 증거가 인정이 됐다고 하면 네. 이제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증거로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소유자가 입회하에 제출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원래 규정인데 대부분은 판례가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 PC가 그럼 정경심 교수의 소유물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대부분 판결은 이런 거죠. 결국은 이게 강사 휴게실에 있었고 그게 학교의 소유물로 봐야지 정경심 교수가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의 소유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요 판결의 내용이 결국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양대 PC가 결국은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학교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참여권을 또 적용할 수가 없다. 자, 아무튼 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이 판결은 일단락됐고, 자, 다가올 이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 관심이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기환송심 얘기를 잠시 또 하셨지만 어제 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2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사법 판단 존중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이라든지 성상남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논란이 됐던 두 건 같은 경우에 뇌물수수나 아니면 그 성상납 관련된 이런 논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아예 재판을 받지도 못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그 남은 게 이거 하나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이제 어제 판결에서 결국 또 무죄가 됐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을 왜 그냥 넘겼을까? 그런 강한 이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그렇죠. 이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무혐의로 두 번인가를 아마 제 기억으로 그냥 문제 없다고 해서 내보내고 이래서 시간 다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출신들 법조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봐주기 수사를 해서 결국 이런 결과 국민적 분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본인이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국민의 시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 그게 참 검찰이 이래놓고 제대로 수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이유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 하는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무튼 뭐 돈 줬다는 사람도 있고 성접대 피해자도 명백히 있었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를 좀 해결하는 게 해소하는 게 검찰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입니다. 2부 순서 이슈 오늘 이어갑니다. 문경시에서는 귀양, 귀촌, 귀농 인구를 위해서 모듈 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량 철골주 모듈 주택을 지어서 전입 인구에게 제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 배경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문경시의회 탁대학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문경시가 귀양, 귀촌, 귀농인 보금자리용 이동식 모듈 주택 설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오늘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자, 일단은 이 사업이 농촌에 방치된 빈집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철거하고 이 모듈 주택을 설치해서 귀양, 귀촌, 귀농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문경시도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증가 시책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문경시에서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네. 귀농 귀촌인 경영 컨설팅,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귀농 귀촌 귀양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약 한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네. 또한 문경사랑 주거학교 운동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아이 돌봄 지원,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확대 지급, 전입가구 이사 비용 정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모듈주택 보급사업도 상기 사업과 같이 인구 증가 시책 중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보면은 외지인 빈집 소유자들이 60-70%가 전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빈집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또 현실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결국은 뭐 사용한 집가 상승 등 여러 가지를 노리겠죠. 결국 이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 자, 뭐 개인의 재산권을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방법이 없죠. 네. 자, 말씀대로 그래도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이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한 본 모듈 사업은 의회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시범 사업으로 몇 동을 지어보고 이 제품의 내구성과 단열성 상태 등을 시간을 두고 점검한 후에 네.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로 이 사고 관련된 예산을 보면요. 2021년도 1차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네. 동당 1억이죠. 그런 2차 추경에 101억 원이 상정되었으나 공안지와 시부지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네. 15억 원을 승인하고 8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 금년 2022년 본예산에 800억 처리 놔두던 것이 모듈 설치비 370억, 부지 임차비 3억 7천만 원 등 네. 373억 7천만 원이 상정되어 이 금액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이 왜 삭감되느냐면 1, 2차 추경 시 추진 과정을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감론 을박 진동 끝에 네. 시주유지 공터에 시범적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네네. 15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초에 그랬었죠.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인구 정책과 밀집됩니다만 다양성과 유형성을 기본 목표로 하여 네.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을 집행해보고 시범적으로 그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완 및 변경을 통해서 당초에 800억 이익이 났습니다만 네네. 대규모 투자가 아닌 연차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네. 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집 구입의 어려운 점, 또 개인 부지를 임대 시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모델주택 물건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A업체 하나뿐이고 이 조례시비 경량 철골 주택의 내구성 등도 이문이고 네. 사계적인 우리나라는 단열 효과 등도 몇 년을 사용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네네.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품에 관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단계적인 시행 절차도 부족하고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를테면 빈집 매입이라든지 부지 같은 문제들이 예산 삭감의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마냥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의회에서는 이런 인구 증가 시책이라든지 귀향귀촌 귀농인을 위해서 이 사업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냐 몇 가지 대안을 좀 내놓으셨죠? 예.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인구가 대도시에 모이는 것은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주택 등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듈 주택의 문제점 등은 앞에서 거론하였습니다마는 당초 800여 원 계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될 경우 여기만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 신책은 다양성 있게 투자되어야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주택 가정을 위해서라도 집이 없는 사람들 시형 아파트 건립도 투자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시설이 보급되는 것이 기존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 예. 그 예를 보면 문경 흥덕동에 H공사에서 200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은 부지 매입은 문경시에서 40억을 투자하고 건축은 LH에서 210원을 투자하여
250억 원으로 200동을 완공 분양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관리비로 인하여 무주택 소시민에게 공급하는 쾌거를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개량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또한 장기 저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도 시가 지원해도 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말씀해 주시죠. 출산 장려 측면에서도요. 우리나라 기혼자 50% 정도가 출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현상은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초기 자금 여력과 교육 등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산후 조리원 등에 초기 자금이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죠. 네. 현재 주고 있는 월 2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해서는 출산율이 올라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투자가 더 필요하다. 네. 예산이 허용하는 과감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라 출산이나 정주 여건 개선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인구 문제를 좀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모듈 주택 사업에만 매달리는 게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실효성을 떠나서 이 사업이 또 자칫 잘못하면 이 대도시 거주자들의 별장을 지어주는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해놓고 세컨하우스나 또 부동산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실에 그렇습니다. 네. 모듈 주택만으로는 기촌인들이 사계절인 우리나라에서 365일 기가기는 시설편이나 주위 환경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연간 며칠 쉬어가는 정도로 밖에 생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로 인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도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주택 시책과 출산 장려 시책이 발굴 시행되는 것이 인구 증가 시책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실거주의 또 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신데,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시라든지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자, 입주자들 가운데서 단 10%만 문경시에 정착하고 또 90%가 떠난다고 해도 아무튼 또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일단 실제적으로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듈 주택으로 증가한 2,000명이 항상 유지하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뭐든지 다양성 있는 시정 발행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 사업을 거쳐 연차제로 투자가 될 사항이며 상기 본론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론이 무조건적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참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또한 이 사업을 해서 모듈에 들어간 돈 400억 정도가 외지로 유출되는 상태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이나 또 시민들의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될 거 봅니다. 자, 뭐 말씀대로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 같고, 자, 무조건 찬성을 주장하기에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단계를 거쳐서 시행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임대 기간이 1년 또는 2년, 그리고 나서는 대지 소유주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하고, 이걸 또 거부하면 이게 이동이 가능한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대 계약 후에 이 주택 관리 그리고 보수 비용이 또 발생할 텐데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관계로 하절기 동정기를 지나 살아봐야지 이 난방 등의 미국전 등을 보완할 방법이 도출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1, 2, 3년 살다가 이주하고 제3자가 입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원룸 같이 도배장판 등 모든 것을 다시 교체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한
임대부재 건립한 시설에 대하여 토지주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경우 모델을 이전하고 기초시설, 상하수 등을 철거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당 1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리 측면에서 예산 낭비와 민원으로 제기될 것이 예상되며 이제는 이에 대한 사업의 다변화를 연구 검토하는 사고 대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변수들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모듈주택 설치 사업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할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서로가 안 맞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그래서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와 인구 증가 정책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앙 주경시 본의원은 의장단에게 예산이 편성 상정되기 전에 현실적 측면에서 집행부와 이에 대한 사전 조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이행되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이해가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사전 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정책을 감안하여 복합적인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완전히 한 후 확대 보고하는 방도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집행부와 의장단의 긴밀한 조정 역할로 시민들로부터 서로 반목하는 듯한 생각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의장단에 요청합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 좀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의회 탁대학 의원과 함께 문경시 모듈주택 사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네, 민주당은 2020년 8월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이제 1년하고도 6개월인데요. 자, 그동안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황을 두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행 후 이제 1년 반인데요. 통과 당시에도 그랬지만 여야 반응이 많이 갈렸고 대선 후보들도 여기에 시각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인 그 경우에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 들어서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에 집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지방 시장과 그동안 이제 풍선 효과를 가져왔던 소도시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급격히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청약 경쟁률이나 어떤 시장 안정화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전세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다르게 실제 시장에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월세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지표들만 가지고 시장 안정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전세 시장은 대체로 좀 불안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월세 전환율도 늘고 있는데 자, 단순히 이걸 전세 가격 문제, 공급 부족만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다. 뭐 시장 금리라든지 세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좀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 들어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유동화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뭐 일반적인 매매 거래도 좀 힘들어졌지만 전세 네. 가격도 한도가 이제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오른 집값 대비해서 전세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전세 대출도 어렵다라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원리금 중에 일부를 분납을 해서 대출을 상환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내던 분들이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1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빚을 갚아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가계 생활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도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특히 이제 이 월세 부분은 연말에 이제 연말 소득 공제 혜택도 되다 네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내야 될 부담이 더 늘어난다 해서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전세를 선택하기보다는 역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유세하고 종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집을 팔 줄 알았는데 팔기보다는 이분들이 오히려 세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로 세금을 충당시키는 네. 그래서 반정세로 지금 많이 갈아타는 전환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매물 부족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월세 전환율도 높아지고 뭐 반전세라든가 다른 형태로 전세가 전환되다 보니까 네. 물건 거래를 찾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세의 경우는 공급 자체가 확실히 줄고 있다. 이 월세나 반전세로 이렇게 돌려서 내놓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고 또 세입자로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생각하면 월세를 내는 게 여러모로 실리적으로 낫다는 판단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번 대선 후보들 특히나 이 양대 정당의 후보들 간의 이 정책은 좀 부동산 정책이 비슷한 면을 많이 띠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지금 현재는 혼란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차가 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을 인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갈등이 고조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갖는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 오히려 지금은 이득처럼 보이지만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 2년 뒤에 급등한 가격으로 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2년 뒤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서 전세 난민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편법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좀 더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이 갈라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뭐 잠깐의 혼란이 있더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실제로 윤석열 후보 측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부작용이 이미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론대로라면 뭐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자, 월세의 경우에도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가 결국 싸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른 그 보유세나 종부세 또는 이제 전세 전환율에 의해서 그만큼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를 상승시키게 되면 이 규제 안에 범위에 걸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건물 관리비라는 형태의 상승세 납부 금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되지만 공공주택 말고도 좀 제외되는 뭐 대부분의 이 임대 쪽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세대라든가 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통 공유면적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오피스텔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 이제 관리비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것들이 이번엔 다 전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던 월세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오른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집주인들은 가격 제한 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돈을 또 받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주거 안정화를 목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나오고 그게 안정화가 돼야 될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한번 정책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지출은 또 연말 소득공제라든지 혜택도 못 받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자, 어떻게든지 좀 법망을 피해서 가격을 또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기준에서 그럼 이제 이 임대차 3법을 좀 손질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8월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그 작년 그 시점에 2년 갱신권을 쓰신 분들은 올해 이제 여름이 되면 만기가 됩니다. 네.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곳을 보면 집중적으로 입주를 앞둔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네. 아니면 일시적인 전세 가격이 하락했을 뿐 시세나 금리에 따른 자연 발생적 단순 하락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매매 가격 상승된 것만큼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최근 들어서 집값이 하락된 지역들을 보면 영끌족이 투자했다 아니면 이제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좀 손바꿈이 쉬웠던 아파트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학군이나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기 뭐 세대를 분가하기 위해서라든가 쪼개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네네네. 자연 발산적으로 좀 집을 늘려서 가야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예, 상대적인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물량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가격 상승되는 것만큼 또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갭 투자 영향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임대차 3법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급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 입장과는 다르게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이제 선택 방법으로 이럴 바에야 그러면은 대출이 없는 갭 투자가 여전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자라는 시장의 반응도 나타난다는 점을 좀 보시고 네. 시장 현실에 좀 맞는 정책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당장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착수하더라도 이게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이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 여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별개로 또 전세를 통한 주거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 네. 실제로 임대차 3법 실행 이후에 정말 큰 폭의 전세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도 했는데 네. 자, 본래 취지가 원래 주거 안정화였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갱신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 규제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일단은 실제 내가 다른 집보다 좀 싸게 지금 전세를 내놓고 있다라는 입장의 집주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하고 임차인 분쟁 중에 가장 큰 사례가 이런 내용들인데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입장인데 집주인이 사는지 뭐 열람 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권익이 보호되지 않다 보니까 억울하게 집을 나서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오른 가격으로 시장들의 매물 가격은 2년치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네. 가격이 급상승한 가격으로 이제 시장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연도 대비 아니면 내가 살던 가격 대비 거의 50% 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가장 큰 문제적으로 그 주변에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문제도 생겨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 이제 선거 끝나고 여름 시즌이 되었을 때 청구권이 이제 만료되는 4년차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4년 전 가격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입주하고 싶어도 전세 물량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가격조차도 미래를 반영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저항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뭐 강력한 규제에 반대 급부죠. 임대인들도 어떻게든지 뭐 타겟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부작용들 당초 나왔던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자, 당초의 취지대로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임대차 3법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